저널인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서울의 소리를 애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은 영등포에 자리 잡고 있는 저널인 미디어 공개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뒤에 화면을 보시듯이 오늘 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법조계 이단아, 제명 탈락 1호 판사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심평 교수님, 현재 변호사로 개업도 하셨는데 심평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우리 옆에는 저널인 미디어 사법적폐 응진팀장 김성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심평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 조교 서울 인천 대구 경주 법원에서 법관을 역임했으며 중국 정법대학 법학원 객자 교수, 한국헌법학회장, 엠네스티 법률가 위원장, 사법개혁국민연대 상임대표, 사법연수원 의뢰 교수, 중국인민대학 객자 교수, 국회보설 의발전연구위 이사를 거쳐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시다 지난 8월에 퇴직하시고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직이라는 원칙으로 살아온 심평 교수는 별칭이 많습니다. 판사 제명 탈락 1호, 로스쿨 공적 1호, 대학의 싸움쟁이, 돈키호테 이단아, 세상의 소금, 그리고 영원한 내부 고발자, 법조계 내부 침묵의 카르텔에 맞서 공익적 활동을 계속 해오신 분입니다. 우리 심평 변호사님, 시청자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만은 너무 많은 타이틀이라서 제가 감당하기가 힘들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이 우리 사법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해를 좀 더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방송을 하겠습니다. 예, 그 옆에 저널인 미디어 사법적폐 응징 팀장이신 김성호 대표님 간단히 인사말 좀 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촛불 시민으로 백운종 대표를 뵙고요. 백운종 대표님의 이 정론 언론을 지향하시는 뜻에 큰 감명을 받고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널인 미디어라는 이런 언론사를 개국하시다 보니까 사법 부분에 그 당시 양승태 적폐청산, 사법적폐 청산에 이제 저도 동참을 하면서 사법 부분에 대한 방송의 역할을 많이 부여하셨는데요. 담당이 없다 보니까 저한테 이런 중임을 주셨는데 제가 어떤 이런 전문가도 아니고 기업을 하는 기업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분들이 이 방송사에서 이 사법 부분을 맡아주시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이고, 지금 현재는 사법팀장이시라니까 제가 어떻든 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성호 사법적폐 응징 팀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조계 이단아 재임용 탈락 1호 심평 교수님, 왜 재임용 탈락을 하셨는지, 그때가 상당히 오래된 93년인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께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무엇보다도 제가 어느 언론 매체에 사법부의 정풍을 주장을 했죠. 그 정풍을 주장하면서 판사실에서 돈봉투가 오고 가는 현실을 하나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사법부 고위층의 경로를 불러봤죠. 이렇게 해서 결국 법관 제명 탈락이 됐습니다만은 당시
대법원에서는 저에 대한 그 흑색 선전을 합니다. 제 사생활에 관해서 그 조작된 사실을 법조 출입 기자들에게 유포를 시키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명 탈락시켰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작업을 담당한 친구 그 사람이 저와는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당시 대법원의 공보관을 한 친구인데 뭐 이 친구가 뭐 그런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막 상당 기간이 지나서 뭐 저한테 사과 편지를 보내오고 또 나중에 이 친구가 나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했는데 그 후임으로 저를 청구를 해서 거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뻔은 했죠. 뭐 이런 뭐 연유가 있는데 좀 어떤 면에서는 뭐 이런 것을 다 밝히는 것이 뭐 좀 어떤 면 좀 충격적인 그런 사실입니다만 오늘 뭐 처음으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예, 뭐 당시 90년대니까 지금보다도 사법부의 권위가 더 대단할 때 아니에요. 예. 많은 조작 사건도 있고 하는데 예. 그때 어떻게 그렇게 과감히 내부 고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시게 됐는지 그때 심경 좀 말씀해 주세요. 당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전반적으로 이 사회를 다시 바로잡자 막 그런 기풍이 흐르고 있었죠.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가장 긴요한 것이 사법부나 검찰의 어떤 결정이나 판결 같은 것이 공정해야 된다고 믿었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사법부 내부의 정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죠. 제가 목격했다기보다도 거의 뭐 이렇게 자세한 사정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당시 어느 부장 판사가 아주 이 권세가 좋은 분이었죠. 어떤 손님이 찾아와서 이 말씀을 하시기를 찾아온 손님에 대해서 아주 비난하는 거죠. 저놈 자식은 저 옷을 어떻게 저렇게 입고 와서 나한테 찾아오느냐. 그렇게 하면서 육두문자를 섞어가면서 욕을 합니다. 예, 예. 며칠 후에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왔어요. 예. 근데 그 사람이 판사 책상을 열고 봉투를 넣습니다. 돈 봉투를 넣겠네요. 그렇죠. 예.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과거에 민복기 대법원장을 하신 분이 이제 써놓은 거를 보면은, 당시에는 일반직 직원들도 공무원이 책상 서랍을 열고 돈 봉투를 넣어라. 이렇게 하는, 그런. 아니, 그런데 예. 공무원들은 예. 그렇다 치는데 예. 법조계 판사들도 그렇게 돈 봉투를 넣고 그랬나요? 저 지금 오늘 충격적인데요, 상당히요.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인데, 네. 물론 요즘은 많이 좋아졌겠습니다만은, 저도 사실은 그런 돈 봉투를 많이 받았고, 예. 한 번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저희 집에 찾아온 사람도 있었죠. 만약에 그때 제가 그 돈을 받았더라면은 그 사람은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서 받으면 달라 그랬는데 제가 그 돈을 받았다 그러면은 저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죽은 목숨이었겠죠. 그걸 안 받은 게 천만의 다행이었죠. 이런 돈 봉투 그런 것들이 많았던 셈이죠. 제가 이 법관을 법관을 임명받아서 83년도 9월 1일자로 받았는데 그해 주석이 돼서 변호사들이 의례적으로 떡값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처음에 지방의 변호사 회장께서
이 떡값을 돌리시면서 저한테 와서 떡값을 주시길래 저는 이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연로하신 그 변호사 회장님이 그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는 걸 그 봤죠. 그래서 이거는 그 아니다 싶어서 예, 그 제가 받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일이 흘러서 제가 그 판사를 오래 하다가 어느 날 뭐 추석이 명절에 다가왔는데 어느 변호사가 이 떡값을 봉투를 안 가지고 오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러면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생각이 갑자기 확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 내 정신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이 참 타락을 했구나. 그 생각에 전율이 일어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막 그런 마음을 가졌죠. 그 사람이 진짜 충격적인 어떠한 정말 충격적인데 어떠한 그 일에 쉽게 아주 우리가 좀 낮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거리에 구걸을 나섰을 때 처음에는 한 푼 줍쇼 소리가 죽을 만큼 어려운데 한 열흘만 하게 되면 의뢰 손 내밀고 한 푼 줍쇼 하듯이 공직자나 누구나 한 번 받기가 힘들지 한 번 시작하면 그걸 계속 받게 되고 또 그걸 거절해서 어떤 각오를 새롭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우리 신 교수님은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그 내부 고발을 하시게 된 거군요, 그게. 그렇죠. 네. 물론 그 당시에 돈 봉투라고 해도 대부분은 뭐 의례적인 것이었고 직접적인 뭐 사건 처리와 연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그런 평소에 의례적인 돈 봉투의 수수라고 해도 그것이 전반적으로 결국 어떤 이 판결이나 그런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저도 역시 뭐 그렇게 한 사람의 하나로서 막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제 우리가 좀 더 공정하고 밝고 따뜻한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막 굳이 말씀드리는 것이지 과거에 막 어떤 판사들이 또 검사들이 전부 한 일들이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시각으로만 바라볼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뭐 충분히 이해를 했고 뭐 과거의 어떤 지금 사법농단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 부분인데 이렇게 그 어떤 내부 고발 이렇게 과감히 결정해 주신 분은 큰 용기가 있어야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고 그 탈락 원인 중에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은 없나요? 그 부분은 정말 내가 탈락을 거 아니다 이건 근데 탈락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시청자들한테. 뭐 특별히 억울할 거야 없죠. 저는 그렇게 당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제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판사에서 쫓겨나더라도 변호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든든한 방어 벽이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심정으로 했던 것이고 그 처분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불만을 갖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서기호 판사하고 서기호 변호사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서 변호사는 제명 탈락되고 나서 한동안 다시 법관으로 제명되는 것을 꿈을 자주 꿨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받아야 할 처분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제명 탈락을 해서 상당히 농사도 지으러 가시고 예. 어려움을 겪었다는데 신 교수님께서 이제 변호사 개업도 그때는 안 하셨죠. 이제 제명 탈락 후에 예. 이제 또 큰 많은 일을 하셨는데 예. 무엇을 하셨는지 제명 탈락 후에 근황 하신 일 좀 소개해 주시죠.
그 제가 제명 탈락되고 나서 그래도 법원에서 그 양식을 가진 분들이 저를 다시 그 판사로 임명을 해야 된다. 막 그런 그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 기간 그것을 기다리다가 뭐 여름에 탈락돼서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그 뭐 내가 다시 그 판사로 임명된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의미를 가지겠냐. 그렇게 해서 그 포기를 하고 변호사 개업을 좀 했습니다. 근데 변호사 개업을 해서 이제 그 문을 열었는데 사건이 찾아오겠습니까? 예, 저 예. 시골에서 그 대부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저 사람은 그 대법원장하고 싸워서 나온 사람이다. 이 말이 퍼져 있으니까 아무도 사건을 맡기려 하지 않았죠. 그래서 한 달인가 두 달 사이에 겨우 아주 작은 사건 하나만 수임했을 뿐입니다. 아, 그래 변호사 개업은 하셨네요 그때도. 예, 예. 뭐 그래서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죠. 어린 자식들이 있고 내가 이것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뒤척뒤척거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이 모든 것이 내가 저지른 업보가 아니냐. 전생의 업보도 있겠지만은 내가 판사로서 저지른 현생에서의 업보, 뭐 오판이나 또 억울한 사람들의 사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이렇게 뭐 재판을 한 그런 업보가 작용해서 나한테 이런 시련이 닥치는 것이 아니냐. 모든 것을 받아들이자. 뭐 이렇게 하면서 지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농사도 지으시고 변호사에도 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 생활은 어떻게 어렵지 않으셨나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어떻든 뭐 당시 어느 법원에 있는 분들도 다 그 점은 인정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실력에 있어서는 별로 뒤지지 않는다. 뭐 그런 것이 조금씩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건을 수임하게 됐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으셨네요, 변호사. 뭐 그런 셈이죠. 무죄를 많이 받아냈나 봐요. 뭐 무죄라기보다도 그때 차츰 소문이 퍼진 것의 대표적인 것이 심평 변호사는 법을 최대한으로 잘 이용하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이제 소문이 퍼지면서 사건이 몰려오기 시작했죠. 제가 뭐 나중에 일입니다만은 2007년도에 한국헌법학 회장이 돼서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님을 예방을 했습니다. 예. 이용훈 대법원장님은 제가 법관 제명 탈락되고 난 다음에 법원 행정처에 계시는데 제가 그때 편지를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제가 법관 제명 탈락되는 건 좋은데 대법원에서 너무 심하게 제 사생활을 공격을 하고 이렇게 은밀하게 흑색선전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사찰을 받으셨다는 거네요. 뭐 사찰도 받고 하여튼 완전히 저 한 개인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썼죠. 막 그런 편지를 한번 드린 일도 있고 해서 또 이제 이용훈 대법원장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또 양심적인 분이시고 우리 법조계에 있어서는 하나의 어떤 큰 봉우리를 이루시는 분이죠. 그래 대법원장실에서 이제 접견실로 나오시면서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제 손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잡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신 교수 너는 정관 여우도 한 번 못 받아봤지. 그 말씀 속에 저에 대한 미안함, 막 그런 것들이 툭툭 묻어나는 말씀을 첫 마디로 하신 것이 기억에 남는데 사실 저는 정관 여우 같은 거 처음에는 못 받아봤습니다만은 그럭저럭 변호사를 하다가 이것은 도저히 내가 할 길이 아닌 내가 그래야 할 길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대학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럼 변호사를 할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왜 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말이죠. 제 대학 은사님이
그 학문의 그 길을 걷도록 그 자꾸 이제 권유를 하시고 또 저의 여러 성향으로 봐서 그쪽이 맞았죠. 또 제가 사회에 나서 처음 가진 직책이 서울 법대 조교였습니다. 이 조교가 뭐 보통 말하는 그런 조교가 아니고 당시 문교부 장관으로부터 특별히 임명을 받는 그런 조교였는데 특별한 조교였네요. 예, 서울대학교 조교 공채 일기라 그러면은 지금 또 서울대학에서는 전설처럼 내려옵니다. 그래요. 대우가 엄청나게 좋고 또 여러 가지 학문 후속 세대를 키우려는 당시 서울대 총장님의 의지가 반영돼서 생긴 제도였죠. 그러니까 서울대학 공채 1호 예. 특별하게 지금 공채 1호이신 우리 신 교수님이시네요. 공채 일기로서 일기. 저 외에도 여러 조교가 같이 임명됐죠. 예. 예. 그래서 예. 계속 그렇게 학문에 대한 뜻을 접어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학문을 하러 하셨는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저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 사찰을 많이 받았는데 예. 그 당시에 어떻게 사찰하던가요?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내부 고발한 후에 사찰 받으신 거. 제가 변호사 개업을 하고 나서도 수시로 당시 경주 경찰서의 정보과 형사가 정기적으로 와서 이 사무실에 와서 계속 체크를 했습니다. 그게 당시 김영삼 정부 하에서 아니, 변호사도 그렇게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불이익 당하신 일도 있었어요? 사찰 때문에? 불이익이 있었다 해도 제가 알 수 없는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변호사 사찰에서 특별히 변호사 나쁜 일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명 탈락 후에 예. 변호사 하다가 다시 예. 나내가 갈 길은 학문이다. 예. 그래서 경북대학교 로스쿨 교수 또 로스쿨 교수가 아니라 이제 학장하셨죠. 그렇게 활약을 또 대단하게 하셨는데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학자 아니고요. 예. 제가 우선 당시에 2000년도에 그 전부터도 겸임 교수를 활발하게 했죠. 예, 예. 그러다가 2000년도에 대구 가톨릭 대학의 교수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한강 이남에서는 실무계에 있다가 대학에 교수로 들어간 것이 아마 제가 정식 교수로 들어간 게 제가 처음이었을 겁니다. 거기서 한 6년간 근무하다가 당시 경북대학교 로스쿨 창립 요원으로 선발이 되어서 2006년도에 경북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거죠. 예, 예. 예, 여하튼 제가 대학으로 들어가서 많은 논문을 쓰고 또 책을 내고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2007년도에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선거를 통해서 회장이 됐죠. 또 그렇게 해서 헌법회장을 마쳤을 때 적어도 향후 20년 내내 심평회장 같은 사람은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을 들었을 정도로 잘 운영을 했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제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외국어에 좀 여러 가지 외국어를 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를 잘하시나요? 몇 개국어나 하시나요? 영어는 강의나 그런 거를 논문을 쓸 수 있는 그런 정도고 일본어는 거의 바이링구얼 상태고 그 외에 중국어나 독일어 그런 거를 좀 여러 국어를 하시네요. 했죠. 예, 예. 그런 좀 외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중국이나 일본의 학자들 또 그리고 아시아권의 헌법학자들을 전부 규합을 해서 아시아 헌법 포럼을 창설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화려한 학자 생활 그런 외면을 저한테 안겨주었던 것이죠. 예, 그렇게 지금
경북대학교 노숙을 하면서 잘 그 보람된 일과 그 하면 보람된 일은 뭐라고 보죠? 그 학생들 노숙을 가르치면서 그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그 불행하게도 저는 그 로스쿨에서 크게 그 보람을 느낄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원인을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로스쿨 제도가 겉으로 내건 여러 가지 그 현란한 그 구호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에서 많은 그 부작용을 양산을 해낸 잘못된 제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응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그러나 그 학자로서는 여러 가지 그 보람된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죠.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2016년도입니까? 한국의 로스쿨을 분석한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 책을 펴내고 나서 엄청난 시련에 시달렸죠. 그 노스쿨에 대해서 그 책이 어떤 그 장점을 주로 말씀하셨나요? 단점을 말씀하셨나요? 저는 이제 한국의 로스쿨이 여러 가지 우리 현실에서 폐해를 낳고 있다는 점에 입각해서 왜 이렇게 로스쿨이 잘못됐을까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규명해 봤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책의 내용에 어떤 오류가 있다. 그것이 한 번도 지적된 일이 없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제가 학자로서 심혈을 기울여 쓴 책이고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온갖 인신공격만 저한테 퍼부된 것이죠. 그래죠. 저기 피디님, 신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 클로즈업 좀 자주 해주세요. 지금 이제 진짜 또 우리 고난을 겪으신 사건들이 있죠. 우리 신 교수님 명예훼손 사건이라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작년까지도 그것 때문에 어떤 헐리를 못 오시고 했는데 그게 어떤 사건인가요? 명예훼손 사건은? 2013년도인가 2014년도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당시 경북대학교 총장이 이제 물러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 사람이 불과 임기를 10일 남겨놓고 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이런 사람들 보직을 전부 바꾸는 인사를 단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제가 이것이 잘못된 일이다 하는 그런 글을 학내 게시판에 올린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죠. 그 총장은 당시 친박의 대구 지역 좌장이다. 내가 좌장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또 이 자주 술자리에서 술자리 자주 했죠. 그러면서 술자리마다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하여 하면 건배사를 정치 학장이셨네요. 정치 교수. 글쎄요. 그런 정치 교수보다도 학자로서 그는 어떤 면에서는 좀 염치가 없는 일이죠. 그런 총장이 당시에 경북대학교에서 그런 나돌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런 학내 혼란 사태를 조성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총장이 부재 시에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6개월 이상 부재하면은 청와대에서 임명할 수 있는 거로 해놨습니다. 그것을 노리고 저런 당시에 어떤 교수는 총장이 미쳤다 하는 그런 글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그런 짓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 박근혜 정권 탄핵 정국에서 안종범 수첩이 나오죠.
그 안종범 수첩에 보면은 경북대학교 총장 임명하고 거기 안에서 그 2번이나 제가 본 것만 해도 그 나옵니다. 그런 거로 봐서 그 당시 그 총장이 그 한 일은 분명히 그런 그 최순실의 그 국정농단 그 세력과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종범 수첩에 나오는 것은 그것은 그 박근혜 씨로부터 들은 것을 적은 것입니다. 누군가 박근혜 씨한테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 경북대 총장 임명에 대해서 그 부탁을 했겠죠. 그 부탁은 아마 최순실 씨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그 합리적인 추론을 우리 할 수가 있겠고, 그렇죠. 이런 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경북대 총장을 그런 걸 다시 노리고 한다는 이런 어떤 면에서 좀 추잡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제가 그런 게시판에 글을 발표함으로 해서 그런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이죠. 그게 몇 년도인가요, 명예훼손? 아마 2013년도로 얼마 안 된 일이에요. 예. 2014년도입니다. 예. 그래서 그 명예훼손 사건을 해서 결과는 지금 어떻게 우리 또 그 법조계 출신으로 변호사이신데 무죄 받으셨나요? 그 당시에 1심에서는 무죄가 났죠. 그런데 1심 판사도 이 법정에서 이례적으로 이 사건에 관해서 많은 청탁을 청탁서의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주의를 주라고. 예. 그래서 이거 참 나로서는 참 곤란했다. 그런 말을 토로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1심 판사는 용기를 내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 가서 2심 첫 기일에 1심 무죄인 사건을 2심의 첫 기일에서 바로 결심해가지고 유죄를 선고해 버렸습니다. 그 판사가 누군가요? 재판장이? 이윤직이라고. 이윤직 재판장. 이게 1심에 무죄난 사건을 2심에서 좀 이윤직인 사람 좀 누군지 지금 어디 사는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네. 어쩜 그럴 수가 있나요, 그게. 무죄난 사건은 유죄를 주려면 상당히 심리를 하고 증거를 검토해보고 몇 번 재판 후에나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때 맞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또 당시에 대법원 판례가 그런 일은 못하게 하는 판례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 판례를 만들어낸 사람이 아마 권순일 대법관이 재판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이런 대법관한테 건의해서 그 판례를 만들어낸 것으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제가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 계속이 됐죠. 그런데 이 재판을 한 1년 7개월 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그건 파기환송을 하겠다는 하나의 신호로도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고 기각할 것 같으면은 바로 상고 기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랜 시간이 경과가 되고 나서 주심 대법관이 권순일 대법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대법관 청구가 됐죠. 그러면서 또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갑자기 권순일 대법관에서 이기택 대법관으로 사건이 넘겨주고 재배당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선고를 하면서 상고 기각을 해버린 거죠. 제가 보니까 제가 들어본 중에 최고의 사법적폐 피해자가 심평 교수시네요. 대법관도 못했잖아요. 사법 피해 당해서 재산도 날리고 했지만 이 정말 명예스러운 대법관을 못하게 된 우리 사법 피해자 심평 교수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제가 유로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저는 모든 실현의 과정을 하나님은 내가 겪는 이 고통과 이 절망감을 아실 것이다 생각하고 신앙의 힘으로 극복을 했죠. 그래서 제가 어떤 보통의 사법 피해자들이 겪는 참상을
잘 이해를 하게 뭐 됐습니다만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러나 감히 제가 그런 나도 사법 피해자의 일원이요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그분들이 겪는 이 참상은 뭐 제가 받은 그 고통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뭐 그런 것을 제가 잘 알면서 제가 그렇게 떠벌릴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이렇게 신 교수님은 내부 고발자로 이렇게 사찰도 당하고 명예훼손으로 된 이렇게 기소도 돼서 갑자기 무죄가 유죄로 변했는데 그래도 정말 훌륭하시다는 게 대법관으로 지금 2번이나 천거가 되셨어요. 지금 박근혜 정부 때 한 번 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 번 했는데 얼마나 저기 했으면 그 대법관으로 2번이나 천거 됐으나 지금 탈락하셨잖아요. 왜 탈락하셨나요? 아니, 제가 탈락 전문이네요. 이거 뭐 탈락 1호 판사에다 대법관 청구 2번 탈락. 이제 앞으로는 탈락하지 마세요. 제가 사실은 헌법재판관 후보로도 몇 번이나 청구가 됐습니다. 거기도 그건 헌법재판관 후보 탈락, 예. 대법관 탈락, 예. 판사 임용 탈락. 예. 앞으로 이제 대통령 후보 탈락은 하지 마세요. 아니 왜 탈락됐나? 그거 좀 궁금하네요. 어떤 사람이 이분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부 들어가면 정확히 잘 하실 것 같은데 왜 탈락을 했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전에 이제 2013년도에 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올라갔을 때는 거의 되는 걸로 생각을 했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북한 제명 탈락시킬 때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친구가 또 저를 위해서 애써 주었죠. 그래서 제가 당시 국회 몫으로 여야 합의로 하는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될 뻔했죠. 그래서 제가 당시 민주당 측에서 야당이었죠. 야당 측에서 당신을 대법관 후보로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는 통보를 받았고 또 제가 당시 일본에 있으면서 한국에 연락을 해보니까 청와대에서 여당권에서 저에 대한 최종적인 신원조에 들어갔다는 그런 말 들어서 이건 먼저 곧 임명이 됐구나. 그리고 같이 있던 학자들이 와 소리도 지르고 했죠. 그런데 당시에 제가 일본에 한일 비교 헌법학회 한국측 회장으로서 일본에 장기 출장을 하면서 책을 우리가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장기 출장을 했고 또 중국에서 아시아 헌법 포럼이 열려서 제가 창설자로서 또 가지 않을 수가 없었죠. 한 20일을 장기 출장을 하는 사이에 이상하게 분위기가 변하면서 다른 분으로 임명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대법관으로 청구된 것은 박근혜 정권의 하에서 청구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었고요. 이번에 2018년도에 다시 청구가 됐는데 이번 청구에는 제가 여러 가지 말을 듣기로는 정부에서 강하게 추천을 해서 그렇게 청구가 된 것으로 알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 대법관이 된다 그러면은 대법원이나 또 지금 우리 한국 사법부의 주류 세력 그런 분들한테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악몽이 되겠죠. 충격적이고 아주 그냥 그렇죠. 예. 더구나 더 나아가서 저는 이 사법부를 또 나아가서 이 전반적인 사법 개혁을 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가 논리를 가지고 대법관으로 들어간다 그럴 적에 자기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낭패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한사코 그것을 막고 싶었을 것입니다. 당시 제가 북한 제명 탈락 대법관 탈락되고 나서
경향신문에 그 강정구 부장이 그걸 취재한 기사를 썼는데, 강 부장은 저희 그 대법관, 대법원에서 그 상고 기각한 것이 저희 대법관 임명을 막기 위한 대법원 그 보수청의 그 반격으로 이해하는 그런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탈락한 이유가 뭐냐? 사법개혁을 회피하려고 탈락시켰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우리 신 교수님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되면 가서 뒤집을 거다. 막 발칵 뒤집어서 잘못된 걸 바로 지적하고 막 이 얘기를 하고 하면은 과거 사법농단 적폐들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대법원이나 이런 사법부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요런 그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정말 아쉽고요.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문재인 정부의 어떤 법조 인사를 책임지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사법 적폐 청산의 적임자이신 분이 저희 저널인 미디어 스튜디오에 나왔다는 거 저희 영광이고요. 이분이 꼭 사법 개혁을 한번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오늘도 양승태 고속 사법 적폐 청산 집회가 있어요. 5시에 대법원 앞에서. 우리 소원을 풀어주는 길이 신 교수님이 사법부의 중심에 들어가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건 제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고 지금까지 신 교수님이 살아오신 걸 봤을 때 제 판단도 과히 틀리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꼭 좀 제 소원입니다. 신 교수님은 이미 다 이제 저는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사법 적폐 응징을 하는 저희들은 꼭 좀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번이나 탈락했는데 꼭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이번에 질문은 그 윤석열 검찰의 권방문 검사가 신 교수 명예훼손 사건이죠. 예, 이 사건을 왜 사법농단에 빠뜨렸나요? 이거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건데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면 제대로 좀 수사도 하고 있는데 권방문 검사가 담당 검사라고 오셨죠. 이분이 지금 신 교수님을 어렵게 만든 것 같은데 그 내용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사건을 수사한 권방문 검사가 이 사건을 본질적으로 어떤 조작을 하는 거죠. 호텔에 들르기 전에 들렀던 술집이 아주 질펀한 룸살롱이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술 한잔 하고 오는 가로케 바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사건 조작의 결정적인 그런 이 구도를 만들어내는 거죠. 또 그 사건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은 제가 이 거짓말 탐지기 한번 조사해 보면은 제 말이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쌍방의 주장이 대립하는 속에서도 거짓말 탐지기 한번 조사 안 하고 또 저에 대해서 그런 또 쌍방의 진술이 어긋날 때는 대지신문을 반드시 해봅니다. 그것도 한번 안 해보고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사건에 이제 어떤 수사 했던 부분에 조금 좀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좀 울리지 않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사건 조작을 했던 것이죠. 권 검사가 참 대단히 유능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고 또 그것이 결국 어떤 법원에 기소가 돼서 제가 고초를 겪게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올해 7월 달에 서울지검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어떤 전화를 하면서 조만간 저를 소환해서
그 진술을 할 기회를 막 주겠습니다 하는 그런 그 말 들었습니다. 그걸로 봐서 저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그 재판은 분명히 그 재판 개입의 한 예입니다. 또 나중에 이제 제가 고영한 그 전 대법관 그 친구가 저희 아주 그 친한 친구입니다. 저 대학 시절에 그 청풍이라는 그 서클의 그 같은 멤버로서 수십 년간 이어온 우정을 갖고 있죠. 고 전 대법관에게 제가 10월 달인가 그 등산을 같이 하면서 들은 말로는 그때 한 것이 내가 한 것은 아니고 아마 박병대가 한 것으로 안다. 그리고 그해 2016년도 국정감사장에 가니까 행정처 직원들이 써준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거기 보니까 심평 교수에 대한 항소심이 단 한 번의 첫 기일에 바로 결심돼 가지고 무죄를 유죄로 바꾼 그것을 대해서 설명하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써놓은 것을 봤는데 그때 국회의원이 누구도 그것을 묻지 않아서 그냥 지나간 일이 있다. 그런 고 전 대법관의 정언이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 분명히 이것은 재판 개입 부당하게 재판 개입을 해서 저를 유죄로 한 것이 이미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은 군방문 검사의 상계를 벗어난 수사로 볼 때 검찰 단계에서부터 개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체제 하에서 특수부에서 특수일부에서 저한테 그런 대화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수사를 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이 수사를 하게 되면은 박병대 씨만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으로 다치는 것이 아니고 군방문 씨도 다치겠지요. 이건 또 분명 또 검찰 개입의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걸 피하기 위해서 윤석열 체제 하에서는 저에 대한 이 사법농단의 수사 너무나 좋은 예죠. 얼마나 이것이 밝혀진다 그러면은 이 사법농단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를 바로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묻혀버린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수사가 진행됐던 예를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제가 대충 정리를 하면 신 교수님 명예훼손 사건이 1심 무죄가 2심 유죄로 첫 심리에 판결이 난 건 전형적인 사법농단 사건이다. 여기에는 윤석열 검찰청장 및 권방문 검사 또 고영환 대법관이죠. 예. 박병대 이 사람은 대법관 이 사람이 다 개입된 사건이다. 이 사건이 드러나면 양승태 사법농단의 어떤 사건보다도 파급력이 크고 그렇죠. 국민들이 분노하고 사법농단 수사에 굉장히 진척이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왜 이걸 이렇게 감춰버리는 이유가 뭐냐? 이게 지금 경북대학교 학장하고 연결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게 총장하고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압력 아까 대충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에 추사를 하고 재판을 할 때 정치적으로 압력을 많이 받았다는 그런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나 판사들이 어떤 압력을 받았다고 들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백선님 말씀 중에서 윤석열 씨는 검찰총장이 아니고 지금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죠. 검사장이죠. 예, 그리고 과거에 경북대 총장을 지낸 분은 어떤 면에서는 하찮은 인물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전위대로서 비위를 맞추면서 요직을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지금 와서 영향력을 가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지금 검찰을 움직이는 것은 문무일 검찰총장도 아니고
그 윤석열 검사장이란 말이 지금 시중에 그 횡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윤석열 그 체제를 유지하는 그 어떤 몇 사람의 그룹이 있겠죠. 지금 제가 그 한간에서 하는 말로 듣기로는 군방문 검사는 현재 검찰의 탑5 안에 드는 검찰 실세다. 그런 말을 하는데 아마 윤석열 검사장하고 직접적으로 인적 라인이 연결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든 윤석열 검사장으로 봐서는 군방문 검사를 만약에 그런 추론들이 시중에서 들리는 말들이 옳다 그러면은 보호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고 그렇지 않을까 또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 좋은 예를 사법농단의 전체적인 이 맥락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이 예를 수사를 포기하면서까지 한 개인을 보호하려고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전제가 맞다면 해서 그냥 말씀드린 건데 개혁을 하려고 하면은 깨끗한 손으로 개혁을 해야 됩니다. 자기 손이 더럽혀진 손으로 개혁을 하려고 하면은 개혁이 됩니까? 지금 윤석열 검사장이 여러 가지 애쓰시고 노력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 개입 지금 사법농단 사건에서 재판 개입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재판 개입보다는 검찰 개입이 훨씬 많았죠. 재판 개입이 하나라 그러면 검찰 개입은 열입니다. 이 검찰 개입의 많은 예들 그런 거 어느 하나 손대지 않으면서 재판 개입을 에 대한 수사를 한다고 그럴 적에 박병대 씨에 대해서 고영안에 대해서 또 양승태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또 때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한다 그럴 적에 그것이 국민들을 또 사법부 구성원들을 설득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깨끗한 손을 가지고 이 개혁 작업에 대미를 장식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사법농단에 정말 전형적인 그런 사례가 있는데 신 변호사님이 당한 그걸 지금 검찰과 법원에서 농단해버렸다. 이렇게 좀 확신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하여튼 이 방송을 보시는 관계자분들이 계시면 이 말씀 좀 듣고 윤석열 검사 서울지법원장이죠. 서울중앙지법 검사장이죠. 다시 한번 고려해서 잘 좀 해주면 좋고 이거 재심이나 이런 건 할 수 없는 건가요? 이 사건은? 우리나라 재심이라는 것이 극히 범위를 한정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재심 쪽으로는 거의 가능성을 발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 저 뒤에 지금 배경 그림 나오죠. 예. 저거 우리가 하는 집회예요. 예. 양승태 구속 사법농단 7개월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7월부터 많이 썼습니다. 6개월인가. 근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지금 이거 우선 좀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해결이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신평 교수님이 대법원장 같으면 처리가 번절됐을 것 같은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좀 무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대법원장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신평 교수님이 대법원장이 되면 바로 해결될 것 같기도 한데 좀 해결 방법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만한 능력도 자질도 없는 사람이고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무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어떤 역사 인식. 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시점에 이르게 되는가 하는 그런 역사 인식이 부족하고 또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사법 피해자들이 원한을 토로하고 이런 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심하고 이런 현실에 대한 인식이 아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금이라도 좀 그런 면을 보충을 해서 올바른 일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제가 그 김영서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 아쉬운 점은 지금 이런 우리가 상황에 처했는데 그분이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저는 내가 대법원장이 되어서 우리 한국에 공정한 재판 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하는 이 국민들이 절절한 바람을 반영하는 단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그 말씀 안 했나요? 그 대신에 계속해서 하는 말은 재판이 독립, 그것밖에 주장하지 않습니다. 재판이 독립이라는 것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떠받들어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재판의 독립은 여러 가지 문에서 너무 과도하게 주장을 하면은 법관의 부패를 야기할 수 있고 사법부의 독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 위험성의 경고, 이것이 세계 법학계에서 누구나 말하는 것입니다. 사법의 독립과 함께 사법의 책임이라 하는 양대 지주를 바탕으로 해서 공정한 재판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현대 법학계의 일반적인 조류입니다. 이 조류를 무시하고 계속 일방적으로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국민들의 질곡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것만을 주장하는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예. 지금 제가 깜짝 놀랄 게 사법 독립을 잘 해주고 사법부 구성원들이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신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법 독립을 너무 강조해서 권한을 너무 많이 주면 판사들이 부패해진다 이런 논리신데 그러면 적절한 어떤 견제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아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네. 현대 세계 모든 법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법부도 적절히 이렇게 견제가 있어야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진다. 이게 세계적으로 그런 법학계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또 그게 우리 상식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예를 들어 신 교수님이 대법원장 되셨다. 예.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좀 김명수 대법원장 좀 가르쳐 주세요. 좀 오늘. 어떻게 하시면 이 사법부가 제대로 견제가 돼서 사법 피해자가 양산이 안 돼요? 저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 아니다 보니까 그거 좀 답변하시고 질문하세요. 아니, 그거랑 관계되는 질문인데 아니 저도 이제 대한민국의 이 사법부가 굉장히 많은 적폐, 네. 물론 사법부뿐만 아니라 국가의 많은 부분에 적폐가 있는데. 저는 어떤 상식적인 측면에서 왜 이렇게까지 적폐가 심할 수 있을까? 우리 인간들이 다스리는 국가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훌륭한 판사님을 역임하시고 변호사님이신데요. 진짜 인간들이 과연 이런 사법 제도 속에서만 살 수 있는 것인가? 해외 외국 같은 경우는 과연 이런 사법 제도를 받아들이는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는 없는가? 과연 이렇게 제가 볼 땐 참 이 제도적인 허점뿐만 아니고 인간이 타락했을 때 가장 염치 없는 그런 인간으로 변질되는 그런 집단의 표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집단을 존경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자괴감,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다른 사회는 없습니까? 좀 더 이상적인 사회? 예, 그런 걸 한번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어려운 질문 같기도 한데. 아니, 우리 변호사님은 신앙의 힘으로 버틸 수 있었고, 저도 이제 인간의 본질, 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런 거 질문하는 측면에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서. 결론은 이제 우리 사법 적폐 응징 팀장님 말씀은 이 지금 현 사법 제도보다 좋은 방안은 없냐 이런 그렇겠죠. 말씀 같은데 두 분 말씀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방안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몇 가지 이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렇게 사법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도 배심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지금 국민 참여 재판은 껍데기만 있는 것이고 세계 다른 나라들에서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재판에 투영시키는 배심 제도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를 한번 해봅시다. 언제까지 간에 관료 사법에 이어서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 재판을 독점하겠다.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그리고 지금 이 법관들이 아주 훌륭하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많은 법관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법관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일을 하는 법관들은 사법부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참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법관직을 수행하는 분들은 빨리빨리 우리가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법관 징계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무슨 국민들이 원성이 어떤 법원 행정처에 진정서를 내고 그럴지게 이것은 재판의 독립에 관한 사항이라서 타치할 수 없다. 그런 어떤 면에서 그는 파렴치한 회답입니다. 그런 거 내지 마시고 그런 법관 징계 제도를 활성화해서 정말 법관으로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법관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가해서 우리 사법부에서 배척을 하고 진정한 이 국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사법부로서 거듭나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중에 가장 또 우리가 중요한 것으로서 꼽을 수 있는 것이 빨리 공수처라고 있죠. 공수처를 설립을 해서 이런 한국의 기득권자들 또 특히 그것이 권력과 결부됐을 때 부당한 일을 저지르는 그런 범죄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런 절차를 마련해야 이런 전반적으로 사법 질서가 정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공부해 보면은 이 사회가 탕관오리 그런 분들이 이제 생겼을 때 과거에는 국가에서 암행어사를 출동해 가지고 그 탕관오리들을 잡아내고 그죠? 백성의 고요를 짜는 분들을 이렇게 징계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암행어사를 제치하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진짜 간절히 원하지만 또 다른 옥상옥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국민들이 원하는 정말 이런 걸 했을 때는 정말 암행어사 출두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암행어사 제도로서 지금 청와대에서 특감반을 운영을 했는데 그것이 가져오는 그런 게 별로 좀 안 좋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예. 우리 백운정 대표님께서 지금 이렇게 응징을 해서 하시는 게 아마 암행어사 역할이신 것 같은데 좀 백운정 대표님한테 좀 권한을 좀 많이 심어주는 그런 발언 좀 해주셨으면.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지금 여기 제가 이제 이 언론이라고 시답지 않지만 하고 있고 하니까 많이 문의오는 분들이 사법 피해자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진짜 크게 명예도 잃고 부도 잃고 큰 사법 피해자는 우리 신평 변호사님이 진짜 사법 피해자들을 제가 보면 어떤 분은 이건 너무 이기적 아닌가 이런 분도 가끔 계시는데 사법 피해자들을 보는 시각 이제 둘이 재판을 하면 한 사람은 질 거 아니에요. 그럼 한 사람은 서로 자기가 옳다고 재판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지면은 무조건
난 피해자다 이럴 부분도 있는데 사법 피해자를 보는 시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역사적으로 봐서 이 한반도의 정치적 경랑이 한 번씩 몰아닥쳤죠. 그럴 때마다 유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임진왜란이 발생했을 때 먹고 살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일본 열도 쪽으로 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흔적을 어디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만은 일본 사회에서 노라하는 유명한 가민극이 있죠. 그 가민극은 조선에서 온 유랑 유민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한말의 경단기에서 다시 만주 쪽으로 밀려가죠. 이런 불행한 역사의 변곡점에서 항상 어떤 피해를 입은 서민들이 이 한반도에 살 수 없어서 좀 다른 길을 선택을 하고 그렇게 했죠. 지금 한국 땅에서 다시 유민 집단이 발생한 것이 바로 사법 피해자들입니다. 전국에 걸쳐 가지고 이 사법 절차에서 내가 잘못된 이 결정을 받고 판결을 받고 해서 내 모든 것을 뺏겼다고 호소하는 이 절규하는 사법 피해자들이 원성이 군데군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현대의 한반도에서 발생한 유민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법 피해자들이 이 겪는 이 참상이 왜 이렇게 생기느냐 하는 점에서 솔직하게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면들, 특히 사법 절차의 어떤 문제점들을 돌아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한 불가결의 전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 피해자들이 과거에 어떤 살기 힘들어서 일본으로 가고 다른 데로 이주했던 갔던 그런 정도의 지금 궁지에 몰린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굉장히 제가 보기보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변호사님이.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가장 부끄러운 치부입니다. 아니 우리 차법적폐 응징 팀장님도 사법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데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장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법 피해자 맞습니까? 아니 사법 피해자라기보다도 이제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과정 속에서 경비원인데 보안요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보안요원들이 주민한테 대하는 거 그리고 주위에 이 학교의 통학로였어요. 이 아파트가 아파트의 통학로를 이 경비원을 시켜서 막게 한다든가 외부에 있는 학생들도 이 아파트를 지나서 통학을 하는 통학로를 막게 한다든가 이런 행위 그리고 또 경비원의 복장이 유격조교 복장을 입어요. 웃도리를 빨간 걸 입는다든가 군화를 신고. 문제 제기를 하셨나요? 제가 이제 그렇게 아파트에서 무슨 이런 군복을 입고 다니느냐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학생들의 통학을 방해하고 막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잖아요. 보안용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때 또 이웃의 아파트의 주민들이 와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시위 정도를 했었어요. 저도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 보안 요원들한테 왜 당신들이 이렇게 학생들의 통학을 방해하느냐 야단도 치고 보안 요원한테 제가 찾아가서 당신이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야단도 쳤던 이제 그런 전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아파트에서 보안요원이 저한테 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으로 오히려 제가 그 사람을 구타했다고 때렸다고 제가 고소를 당했죠. 사법 피해자네요. 1심에서 판결 어떻게 났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재판을 거치지 않고 아주 약식 명령을 떨어뜨려서 100만 원의 형사 처벌을 했는데요. 저는 그 사람을 때린 적도 없고 사건도 있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경찰에다도 이건 사건이 없었다라고 진술을 하고 그랬는데도 경찰은 그거를 갖다가 인지수사로 해가지고 검찰에다가 결국은 했고 100만 원
1심에서. 예. 그리고 뭐 재판을 했는데도 재판에서도 전혀 뭐 판사님께서도 제가 하지 않은 말을 해서 제가 뭐 인정했다. 라고 또 재판 결과 나오더라고요. 인정한 적도 없는데. 2심 지금 올라갔나요? 예, 그래서 항소심. 항소심에서는 잘해서 제가 응징 재판을 한번 가도록 하죠.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기업을 한 30년 한 사람으로서 진짜 법의 어떤 그런 어떤 경찰서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사람인데요. 그 경찰서를 가면서 경찰, 검찰, 이 사법부가 재판부가 뭐 다 이해가 안 돼요. 국민적인 어떤 상식적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렇게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을 좀 뭐 가벼운 사건일지 몰라도 이게 국민한테 끼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좀 이렇게 한번 따지겠다. 예, 뭐 그걸 뭐 야단치는 것보다는 어쨌든 제가 이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받은 어떤 이런 억울함일 수도 있고 고통인데 이게 다른 분들한테도 다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하나씩 따지겠다. 뭐 그걸 제가 받아내서 뭐 어떤 이익을 취하는 그런 것보다도 따져 드리는 것이 오히려 국가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재판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셔서 2심에서는 제가 꼭 이기시고요. 지금 뭐 파출소 한 번도 안 가시다가 흉악한 전과 일범이 되겠어요. 변호사님 뭐 이런 그 얘기 들으니까 또 옆에 사법 피해자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반 국민들은 우리 한국의 사법 절차가 대단히 취약하고 또 이게 좀 부스러지기 쉬운 이런 허약한 체제라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하죠. 이런 점들을 하루빨리 우리가 고쳐서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 그분이 법조 지식이 있건 없건 그런 걸 떠나서 좀 더 공정한 재판 또 공정한 검찰의 처분을 받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지금 사법 피해자에 대한 시각은 우리 신 교수님은 대단히 임난까지 거론할 정도로 심각하다 했는데 그러면 뭔 대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법 피해자 대책을 누가 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판사 개개인이 재판을 잘하는 게 사법 피해를 막는 것 같아요. 여기 대책이 뭐 뚜렷한 대책이 있을까? 우리 고견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변호사. 사법 피해자를 한 사람 한 사람 구제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 그런 데서도 사법 피해자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는 전혀 전혀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죠. 그냥 밀어버립니다. 이런 속에서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저는 제 생각을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이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왜곡되었다, 잘못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을 하는 전제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잘못된 재판을 한시적으로라도 바로잡을 수 있게 재심에 관한 특별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어떤 재심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위원회에서 이것이 좀 공정하지 못한 절차를 거쳐서 이 사람이 불이익을 받았다. 그래 생각되는 사건을 가려 가지고 여기에 재심을 허용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또 법원에 가서는 이 사건만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그래도 소신 있고 훌륭한 법관들 중에서 선발해 가지고 이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처리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더 이상 또 사법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게 만드는 그 방법들 아까 말씀드렸죠. 사법 권력의 일부분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서 배심 재판제도를 그 마련하고 징계 절차를 활성화시키고 공수처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제도의 개선을 취해야 할 것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제도를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 네, 저 한 가지 제가 좀 또 한번 질문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 OECD 국가 중에서 이 사법 서비스가 이제 맨 마지막 국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창피한 일인데 저희 저널리 미디어에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법 피해자들 어떤 뭐 해결을 한다는 것보다도 그분들의 억울함을 좀 달래주기 위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혹시 그 AI 재판이 과연 그런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그래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AI 재판을 좀 도입을 해서 국민들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고 싶다, 이런 아이디어가 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변호사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중에 우리가 최하는 아니고요. 최하에서 그 두 번째입니다. 어느 나라가 최합니까요? 아마 터키던가요? 뭐 하여튼 그 두 번째인데 AI 재판이 이제 뭐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테크놀로지의 그 혁신에 따라서 점점 그 가능의 바운더리 내로 들어오고 있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AI 재판은 뭐 어떤 사람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니겠죠. 뭐 자율주행차도 아주 뭐 여러 가지 결함을 안고 있는 것이고요. 더욱이 어떤 사람의 그 섬세한 감정까지를 집어내야 하는 그 재판이 AI에 완전히 맡길 수가 있겠냐 하는 뭐 그런 점에서 좀 한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AI에 대체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법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면서 그런 좋은 훌륭한 사법 제도를 만들어서 대체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기 PD님 우리 책 그림 좀 보여주세요. 제일 또 우리 신 교수님이 출간한 책 제목이 뭐죠? 그게?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는 책입니다. 책 그림 좀 보여줘.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이 책의 서평 중에 이런 일이 있어요. 조직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드러내 희정하게 하는 것이 조직을 위하는 길일 테지만 집단의식이 강한 우리 사회는 내부 고발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신 교수는 이번 경험을 통해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는 내부 고발자의 삶에 공감할 만큼 고통스러워합니다. 내부 고발자가 겪는 고통과 고뇌는 우리 사회 전체가 갖는 치부입니다. 신평 변호사는 감사원장, 대법관으로 청구가 되고 대한민국 법률 대상까지 수상한 사람인데도 무력하게 수사기관과 법원에 짓밟혔습니다. 그러기에 이 책은 검찰이나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재산과 건강을 잃고 피맺힌 절규를 하는 많은 사법 피해자들에게 동병상련의 공감과 함께 잔잔한 위로를 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서평이 지금 써 있네요. 이 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말 제목이 법원을 법정에서 한번 세워보고 싶어요. 한번 좀 이 책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제가 뭐 그런 고통과 시련을 겪으면서 매일 기록을 해나갔습니다. 제가 기소가 됐다는 말을 이제 전가를 받은 게 변호사 시험에 합숙 출제를 다녀오고 나서 갑자기 이제 그 말을 들은 거죠. 그래 저는 이게 너무나 잘못되어 가고 있다. 난 거대한 업무에 나락에 빠졌다. 막 그 생각을 우선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든 내가 이것을 기록을 해놔야 된다. 언젠가 그 기록이 쓸모가 있을 것이다. 그 심정으로 기록을 쭉 해나갔습니다. 그 기록을 모은 것이
바로 이 책의 내용이고요. 또 제가 그런 엄청난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 다행이었던 것은 제가 신앙을 다시 갖게 되고 또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은총을 받았던 그런 과정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제목 흥미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번 구입해 보세요. 오늘 법정을 법원을 법정에 세운 것 같습니다. 오늘이요? 예, 오늘 못 세웠어요. 다음번에는 우리 배국영 대표님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는 토론회를 한번 또 우리 신 교수님 시간 되시면 모시도록 하겠는데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에도 올랐고 예.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서 전갈의 오기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읽으실 책으로 올렸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기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우리 신 교수님을 크게 어떻게 법원 쪽에 좀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자꾸 좌절이 돼 가지고 이번에는 저기 되면은 탈락하지 마세요. 꼭 좋은 소식 있으리라 보고 저는 이제는 자퇴하려고 합니다. 나이도 많고 네.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책의 서평에 써 있는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 말씀 듣겠습니다. 2018년 사법농단 사태는 우리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재판 거래, 재판 개입 등 불공정한 재판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사법 구조는 전체는 대단히 허약하고 부서지기 쉽습니다. 법원은 과연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구하는 곳일까요? 위선과 폭력으로 가득 찬 사법부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변화할 줄도 모릅니다. 심평 변호사는 재판 과정을 겪으면서 사건의 진실은 물론 사람의 진심도 유면하는 사법부의 행태를 보고 분노하고 좌절했습니다. 불공평한 세상에 맞선 저자의 이로운 싸움은 저자는 바로 신 교수님의 이로운 싸움은 힘겹고 신 교수님이 마주한 세상의 똥구멍은 추악하고 끔찍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심평 변호사는 꺾이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신념을 지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신 교수님 어디서 이런 데서 있습니까? 신 교수님, 저희는 정말 이제 모든 사법부 개혁을 신 교수님한테 오늘부터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시청자들한테 좀 푸근한 말씀, 이렇게 희망적인 말씀뿐 아니라 하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다들 궁금해하고 계실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지. 이야기의 주제가 사법개혁이나 또 사법농단 그런 데 초점이 맞춰지니까 사법부나 검찰의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봅시다. 사법부 많은 판사와 검사들이 자신의 소명 의식을 불태우면서 정말 훌륭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초임 민사 배석을 할 때 재판장인 강봉수 부장님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은 저에게 큰 스승이었습니다. 이런 겨울날에 불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판사실에서 툭 튼 파카를 입으시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언제나 온화한 표정으로 저희들을 대하시면서 또 많은 경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힘겨워하지 않고 온 힘을 바쳐서 그 재판을 하시던 그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이런 그 강봉수 부장님과 같은 분들이 아직도 우리 우리 한국 사회는 뭐 아직도가 아니죠. 뭐 과거부터 뭐 지금까지 뭐 면면이 연면이 이어오신 겁니다. 이런 그 훌륭하신 분들의 그 업적과 또 이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을 함께 인정하면서 또 지금 우리 사법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또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상적인 사법제도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생각해 봐주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어떤 경우에나 좌절하지 말고 어떤 실망의 어떤 덫에 자신을 가두지 말고 우리가 낙관적인 전망을 하면서 앞으로 조금씩 나아갔으면 합니다. 제가 주제넘게 그런 제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정말 그 저널인 미디어 그 개국이 지금 한 달 정도뿐이 안 됐는데 그렇습니까? 정말 심평 변호사님을 오늘 모셔서 말씀 듣는 걸로 내일 우리는 문 닫아도 되겠다. 네. 이런 네. 참 정말 흐뭇합니다. 네, 이렇게 살아오신 분. 근데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사법적폐 김성호 팀장님도 정의로우신 분이거든요. 어디 가면 막 불의를 보면 몸으로 막 부딪히는 분인데 이 토론 이제 다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한번. 저는 이제 저희 대한민국이 진짜 위대한 나라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았는데요. 오늘 그 인생 선배시고 심평 훌륭한 변호사님 뵙고 역시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 이런 걸 느끼는 뜻있는 자리를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그 사법적폐 응징 팀장으로서 각오도 한번 여기서 시청자들 보는데 약속 좀 해주세요. 처음 오늘 나오신 것 같은데. 예. 아니 저는 이제 촛불 시민의 한 사람이고 전기 전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뭐 저널인 미디어의 사법 적폐 팀을 맡는 거는 뭐 초기에 과도기적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 심평 변호사님 같은 훌륭한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저널인 미디어의 사법 적폐에 큰 역할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많은 국민들의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두 분 훌륭하신 두 분 모시고 거의 뭐 상당히 2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방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우리 정말 아쉽네요. 한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해주세요. 우리 그리고 끝내죠. 세상에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저는 그 개인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어떤 인격의 정체성을 세우는 어떤 자기가 나름으로 보람을 가지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사법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벌어지는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의식을 공유하면서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도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인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정체성의 확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힘을 합쳐서 우리가 보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협력에 나가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신 교수님 말씀에 제가 어떤 사법 적폐나 정치 적폐나 사회 적폐들을 응징하는으로서 교수님이 가시는 길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미력하거나 여는 데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저널인 미디어 영등포에 자리 잡고 있는 저널인 미디어 스튜디오에서 지금 우리 재인용 탈락 1호 법조계 이단아 내부 고발자
심평 교수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토론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심평 변호사님 모시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얘기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